제5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제36장 떠나가는 계자추. 진문공은 고국을 떠나 강성으로 들어갔다. 연도의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환영했다. 1만 여리의 유랑생활. 19년 만에 귀국. 참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더욱더 진문공의 귀향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몸을 떨었다. 진문공은 두 손을 번쩍 쳐들어 자신을 환영하는 연도의 백성들에게 화답했다. 그날부터 진문공은 진의 군주로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 시련에 부딪혔다. 극예와 여의생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래 발단은 진문공이 위주를 시켜 진해공을 주살한 데 있었다. 진해공의 피살 소식을 들은 극예와 여의생은 극도의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모든 이들을 용납한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극예는 당연히 거기에 진해공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차없이 사람을 보내 진해공을 주살해버린 것이었다. 중이를 믿을 수 없다. 극예는 격분에 몸을 떨었다. 조만간에 나도 죽을지 모른다. 말은 모든 지위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언제 그 자신 진해공의 처지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극예는 날마다 여의생의 집을 찾아갔다.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중이 쪽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우리 쪽에서 먼저 중이를 해치우는 것이 어떻겠소. 극예의 반복되는 말에 여의생은 마음이 끌렸다. 궁에 불을 질러 중이를 태워 죽입시다.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진문공을 죽일 수가 없다. 소수 인원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은 화공이 가장 좋다. 여의생은 이렇게 주장했다. 좋은 계책이요. 극예는 여의생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더욱 활기차게 일을 추진시켰다. 비밀리에 가병을 훈련시키는 한편 궁 안팎으로 동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발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의생이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발제는 여러 대에 걸쳐 진나라 군주를 모신 내관이다. 검술의 달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궁중 사정에 밝았다. 불을 지르고 진문공을 해치우는데 발제만큼 적임자가 없다. 더욱이 그는 지난날 진문공을 여러 차례 죽이려다 실패했다. 진문공과 발제는 전형적인 악연 관계다. 발제는 붙잡히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아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발제를 찾읍시다. 그날부터 극예와 여의생은 사람을 각 방면으로 풀어 발제를 찾는 일에 전력했다. 그런데 하늘이 그들을 도우려 하고 있음인가. 어느 날 밤 뜻하지 않게 발제가 극예의 저택으로 숨어 들어왔다. 어떻게 여기를? 극예의 놀란 얼굴을 향해 발제는 싱긋 웃어 보였다. 저를 찾는 중 아니신가요? 고량에서 진해공의 시신을 수습한 발제는 그 후 그곳을 떠나 강성으로 잠입했다. 뒷골목으로 숨어 다니던 중 자신을 찾는 극예의 부하를 보았다. 진문공 암살을 계획하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직감한 발제는 곧장 극예의 저택 담장을 넘은 것이었다. 극예와 여의생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네. 두 사람은 모든 계획을 발제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그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기다리던 바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지요. 대부들께서는 가병들이나 잘 단속해 두십시오. 발제는 시원스레 대답했다. 거사일은 달이 뜨지 않는 2월 금음날 밤으로 정합시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굳게 맹세했다. 금음날이라면 사흘 후였다. 극예의 저택을 나온 발제는 캄캄한 골목길을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악연이다. 벌써 20년이 넘었다. 진원공의 명을 받고 발제는 포읍으로 달려가 중이를 배려했다. 그런데 그만 실수하여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중이의 소매자락만 끊었다. 두 번째는 진해공의 밀명이었다. 중이를 죽이고 오라. 사흘 안으로 떠나라. 발제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하는 각오로 하루를 앞당겨 백적 부락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그가 부락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중이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일찍이 실패라고는 모르는 발제가 두 번씩이나 중이 암살에 실패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굳이 중이를 죽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섬기는 주공의 명령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제는 여전히 깊은 상념에 젖어 밤길을 걷고 있었다.
진원공도 죽었고 진해공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섬겼던 진해공마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지금 진나라 임금은 중이다.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묘한 인연이로다. 어쩌면 중이는 하늘의 운기를 타고난 사람이 아닐까. 실패해본 적이 없는 자신의 칼. 그런데 2번이나 실패했다. 역시 하늘이 내린 인물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번에 3번째. 역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 이제 와서 중이를 죽인다고 해보았자 무슨 득이 있는가. 지금 나의 주공은 누구인가. 발제는 내시이다. 궁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궁의 주인이 곧 자신의 주인이다. 차라리 이 기회에 나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갑자기 발제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캄캄한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로 접어들었다. 공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아니다. 발제는 걸음을 멈췄다. 궁으로 가면 나는 죽는다. 진문공을 만나기도 전에 수하들에게 붙잡혀 목 없는 몸뚱아리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발제는 방향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한 저택의 대문 앞에 섰다. 호원의 저택이었다. 대담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온 것인가? 호원은 성난 표정으로 발제를 내려다보며 호통쳤다. 그러나 발제는 공손히 고개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주공을 만나 뵙기 위해서입니다. 대부께서는 저를 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주공을 뵙겠다니?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직의 존망과 관계되는 중요 사항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직의 존망?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먼저 말해보라.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주공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께서는 이 나라를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호원은 발제의 눈동자에서 진심을 읽었다. 삼경이 머지않은 야심한 시각. 호원은 때 아니게 외출채비를 갖추었다. 수레는 2대. 한 대는 호원 자신이 탈 수레였고 다른 한 대는 방금 찾아온 방문객, 내관 발제가 탈 수레였다. 수레는 대문 앞을 출발하여 공궁으로 향했다. 주공께 아련을 청하노라. 호원은 진문공의 처소 앞에 이르러 외쳤다. 주공께선 이미 잠자리에. 구범이 왔다고 전하라. 반드시 뵙고 아를 일이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왔다. 들어오십시오. 호원은 뒤편에 대기하고 있는 발제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게. 주공을 설득하고 못하고는 그대 능력에 달렸네. 호원은 진문공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상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난 듯 얼굴과 옷차림새가 어수선했다. 진문공이 묻기도 전에 호원이 먼저 용무를 밝혔다. 내관 발제가 처소 밖에 와 있습니다. 발제가? 진문공의 눈에 쌍심지가 켜졌다. 그 자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오? 또 나를 암살하려고 온 것인가? 진문공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쾌감이 교차했다. 그와 비슷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 사직의 존망과 관계되는 일이라고만 들었을 뿐.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발제에게 직접 들으십시오. 그런 놈에게 무슨 사직의 존망과 관계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소?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그 자를 죽이고 싶지만 그 개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참는 것이오. 나는 그 자를 만나고 싶지 않소. 성인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의 말도 버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분노로 오늘의 중대사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진문공은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시종을 불러 밖에 있는 발제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내가 나를 죽이려다가 소매만 자른 옷을 나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나는 그 옷을 볼 때마다 너를 잊을 수 없다. 너는 무슨 원한이 있어? 그리도 악착같이 나를 죽이려 했느냐? 내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으나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바 있기에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사라지지 않으면 너를 붙잡아 참수형에 처하리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발제는 진문공의 이러한 말을 전해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공은 19년 동안이나 열국을 유랑했다면서도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소신 발제에게는 당시 진원공, 진해공만이 임금이었을 뿐 주공은 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관중은 공자규를 위해 제환공을 활로 쏘아 혁대 고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환공은 관중을 등용하여 마침내 천하패권을 잡았습니다. 주공께서 소신을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주공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이 떠나고 나면 머지않아 주공께 환난이 닥칠 것이니 소신은 다만 이것이 걱정일 따름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진문공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머릿속에 와닿은 충격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환공과 관중. 그랬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고 활을 쏘았던 관중을 제환공은 재상으로 맞아들여 마침내 첫 패공이 되는 위협을 달성했다. 발제가 관중과 같은 인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발제 같은 자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어찌 천하를 운운할 수 있을 것인가. 진문공은 고개를 쳐들었다. 호원을 향해 깊은 눈동자를 던졌다. 진문공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챈 호원이 다시 한번 권했다. 발제는 뭔가 중대한 사항을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주공께서는 꼭 그를 만나보십시오. 알겠소. 발제를 들라 이르시오. 이윽고 발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진문공을 보고서도 지난날의 일에 대해 사죄를 청하지도 진나라 군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발제의 태도에 진문공은 다시 괘씸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너는 나를 보고도 어찌 축하 인사를 올리지 않는 것이냐? 발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한다. 주공께서 군위에 오르셨다고는 하지만 아직 축하를 받기에는 이릅니다. 소신 발제의 말을 들으셔야만 비로소 축하를 받을 만큼 군위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너의 말을?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발제의 요구에 진문공은 의심의 표정을 지었다. 긴급을 요하는 일입니다. 호원 대부는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시종들은 모두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호원이 진문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진문공은 발제를 노려보다가 이윽고 좌우 시종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이제 아무도 없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극의 일당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놀라는 진문공을 향해 발제는 그간의 일을 소상히 고했다. 거사일은 2월 금음날 밤 궁중에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사도 상당히 모아놓은 듯 싶습니다. 주공께서는 지금 곧 미복으로 성을 빠져나가 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국내의 군사들만으로는 내란만 촉진시킬 뿐입니다. 진목공에게 군사를 원조받아야 극의 일당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신은 이곳에 남아 극의를 안심시켜 놓고 있겠습니다. 진문공은 혼란에 빠졌다. 과연 발제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눈치챘음인가. 발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다. 신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만일 신을 믿지 못하신다면 주공께서는 크게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마도 진문공의 생애 중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때였으리라. 그의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 운명의 선택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마침내 진문공은 눈을 들어 발제를 바라보았다. 너의 말을 믿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호원이 입을 열었다. 제가 주공을 모시고 궁을 탈출하겠습니다. 국내의 일은 발제에게 맡기십시오. 나는 지금 진으로 가겠다. 구범의 말대로 나머지 일은 발제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제가 나가자 진문공은 즉시 탈출을 시도했다. 먼저 호원이 궁성 뒷문에다 수레를 마련했다. 진문공은 비밀리에 수행할 사람을 뽑았다. 그날 밤 진문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 사경이 넘었을 때였다. 진문공은 한기가 들고 배가 아프다면서 어린 내시에게 등불을 들려 측간으로 가는 척하다가 궁성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호원이 직접 고삐를 잡고 수레를 몰았다. 진문공을 곁에서 모시는 몇몇 시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러한 그의 탈출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주공께서 병을 얻어 거동을 못하신다. 이런 말이 궁중 전체에 퍼졌다. 이 소식은 조당 신료들에게도 전해졌다. 대부들은 진문공을 병문안하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내시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주공께서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진문공의 와병 소식을 들은 극예와 여의생은 뛸 듯이 기뻐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발제는 의심을 살 것에 대비해 아예 극예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2월 금음날이 되었다. 발제는 결연한 표정으로 극예, 여의생과 더불어 그날 밤의 일을 점검해 나갔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궁중에 있는 제 신복 내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중인은 아직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궁중의 불은 제 신복들이 차질 없이 일으킬 것이니 여대부께서는 앞문을 담당하십시오. 극대부께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뒷문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면 그것을 신호로 궁중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저는 조문 밖에서 숨어 있다가 불을 끌어오는 사람들을 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인은 날개 돋친 새가 아닌 이상 꼼짝없이 우리 손에 죽을 것입니다. 좋군. 과연 그대의 솜씨는 비범하오. 극예와 여의생은 크게 만족하여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궁중 전체를 삼켰다. 극예와 여의생은 신복 부하를 거느리고 각기 예정한 곳에 매복했다. 밤이 깊어갔다. 삼경이 되었을까? 과연 궁중 안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았다. 불기운은 맹렬하고 흉악했다. 궁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난데없는 불이야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궁 앞문 옆에 숨어있던 여의생은 불기둥을 보자 즉시 가병을 거느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옷 차림의 궁인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그는 곧장 진문공의 침소로 향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진문공이 누워있어야 할 침상은 텅 비어 있었다. 뒤늦게 그곳으로 들이닥친 극예가 여의생을 보고 물었다. 중이를 없앴소? 여의생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졌소. 눈치를 채고 미리 도망친 것이 아닐까? 그럴 리가. 꼭 없애야 하오. 온 궁중을 뒤져서라도 중이를 죽여야 하오. 극예와 여의생은 눈에 불을 켜고 궁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궁 바깥쪽에서 함성 소리가 크게 일었다. 발제가 뛰어들어오며 황급히 외쳤다. 호모, 조쇠, 난지 등이 불을 끌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간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 것이오. 모든 사람이 불을 끄는 틈을 이용하여 성 밖으로 몸을 피합시다. 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날이 샌 후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앞니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극예와 여의생은 이번 거사에 대해 실패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중이의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아직 실패라고 낙심하기에는 일렀으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발제의 말대로 일단 성 밖으로 물러났다가 진문공의 동태를 살핀 후 거취를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철수하라. 극예와 여의생은 가병을 이끌고 불타는 궁을 빠져나갔다. 공궁 화재 진압에 앞장선 사람은 조쇠였다. 그는 궁 안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각 대부들에게 알리는 한편 화재를 진압할 사람들을 모아 궁으로 달려갔다. 그 뒤를 이어 호모, 난지, 난순, 선진, 극곡, 위주 등이 불 끌 채비를 갖추고 몰려들었다. 화재는 대규모였다. 그들은 밤새 갈고리와 물통으로 불을 끄는데 전념했다. 상황이 어찌나 급박한지 진문공의 안위를 챙기는 사람은 조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공은 어디 계시는가? 조쇠는 불길을 피해 궁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도 진문공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불은 날이 밝아서야 완전히 꺼졌다. 호모, 난지, 위주 등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조쇠에게 물었다. 주공은 배었소? 아직 뵙질 못했소이다. 혹 무슨 변이라도? 그때 난순과 극곡이 달려오며 외쳤다. 이번 화재는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극예와 여의생이 반역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조쇠와 호모 등은 대경실색했다. 이런. 그렇다면 주공의 안위가 더욱 걱정이오. 그들은 곧 지밀 내시들을 불러 다그치듯 진문공의 행방을 물었다. 주공은 어디 계시느냐? 지밀 내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한다.
주공께선 수일 전 미복 차림으로 궁을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조세가 좌우를 둘러보며 다시 말했다. 이 일은 호원대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오. 호원대부는 어디 계시오? 곁에 있던 호모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나의 동생 구범은 수일 전 밤중에 궁으로 들어간 이후 그날부터 돌아오지 않았다 하오. 내 생각엔 미리 이번 반란을 눈치채고 주공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 같소. 그렇다면 다행이오만. 아마도 그럴 것이오. 주공께서 쉽게 당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공이 돌아오실 때까지 도성을 지키며 궁을 수리합시다. 조세의 제안에 성질 급한 위주가 시근덕거리며 나섰다. 역적 놈들이 궁에 불을 질러 주공을 죽이려 했으니 그냥 놔둘 수 없소. 조 대부께서는 제게 5천 병사만 내주십시오. 쫓아가서 그놈들을 때려 죽이고 오겠습니다. 조세가 고개를 저으며 말렸다. 군사는 국가의 대권이요. 주공의 명 없이는 그 누구도 맘대로 동원할 수 없소. 두 역적이 병사들을 이끌고 비록 성 밖으로 달아났다고는 하지만 고작 가병일 뿐이요. 더 이상의 큰 변란은 없을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오. 의논을 마치자 모든 대부들은 조세를 중심으로 일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극예와 여의생은 강성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다 진을 치고 도성 안의 동태를 살피는데 전력했다. 추적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탐병의 보고에 극예는 두 눈을 빛냈다. 중이에게 변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다. 어찌 그리 단정 지을 수 있소? 여의생이 물었다. 만일 중이가 건재하다면 저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추적했을 것이 분명하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우리를 추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소. 이것은 중이의 신변에 탈이 났다는 뜻이오. 그렇군요. 발제가 동조를 표했다. 중이가 미리 눈치채고 궁을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여의생이 중얼거렸다. 그럴 수는 없지요. 이번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말이오. 발제가 여의생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극예는 여의생과 발제를 번갈아 쳐다보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발제의 말이 맞소. 중이가 사전에 우리의 거사를 알았을 리 없소. 짐작건대 중이는 불난리통에 큰 부상을 입은 것이 틀림없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여의생의 물음에 극예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한다. 당장 우리들의 힘으로는 강성을 칠 수가 없소. 일단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한 후 군대를 빌려 다시 강성을 공격하는 것이 나을 듯 싶소. 다른 나라라면 어디가 좋겠소? 글쎄요. 진나라가 어떨까요? 발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했다. 진? 그렇습니다. 우리 진나라 군인은 이제까지 모두 진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진의 공도 그렇고 지금의 임금인 중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은 중이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잖소?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으로 가서 중이가 불에 타 죽었다고 말하면 진목공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진의 군주로 삼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마침 공자 옹이 진나라에 살고 있으니 그를 모셔다 새 임금으로 세우면 중이가 비록 불에 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임금 자리에는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발제의 말에 여의생은 반색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내 수심의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오만 우리는 그다지 진목공과 친분이 있질 않소이다. 그가 과연 우리 말을 믿어줄지 그게 의심스럽구려. 그 점이 염려되신다면 제가 먼저 진으로 건너가서 저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우리 말을 믿어주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지요. 극예와 여의생은 발제의 의견에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다. 발제의 계획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발제는 곧 황하를 건너 진나라 영토인 하상으로 들어갔다. 하상은 지금의 섬서성 조우편 동쪽. 당시는 진과의 경계인지라 군사상 요충지였다. 진목공의 특명에 의하여 공손지가 하상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발제는 황하를 건너자마자 곧장 공손지를 찾았다. 저는 발제라고 합니다. 공손지는 이미 진문공을 통해 극예와 여의생의 반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잘 오셨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공은 어디 계시오?
지금 왕성 안에 안전하게 머물고 계십니다. 왕성은 하상에서 몇십 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성이다. 역시 진의 영토. 진우께서는 그대에게 극예와 여의생을 왕성까지 유인하라는 명을 내리셨소. 공손지의 말에 발제는 극예와 여의생을 유인할 수 있는 계책을 들려주고 나서 말했다. 그들의 조건을 들어준다는 편지를 써주시면 일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공손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발제에게 내주었다. 귀국의 새 임금중이가 불에 타 죽는 환란을 당했다 하니 우리 주공을 대신하여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 들으니 두 대부께서 다음 임금으로 공자옹을 세우려 하신다니 이는 우리 주공께서도 일찍부터 원하시던 바입니다. 두 대부는 이 서신을 보시는 대로 이쪽으로 오시어 서로 앞날에 대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대부를 우리 주공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제는 다시 황하를 건너 공손지의 편지를 극예와 여의생에게 전했다. 이제야 우리 뜻을 이룰 수 있겠구려.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곧 가병들을 이끌고 하상의 공손지에게로 건너갔다. 공손지는 친히 나루터까지 나가 극예와 여의생을 영접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공손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두 사람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말했다. 진군을 직접 만나 뵙고 앞일을 의논드리고 싶소. 공손지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담으며 대답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공께선 이미 왕성에 와 계십니다.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왕성을 향해 떠납시다. 극예와 여의생은 기뻐하며 공손지를 따라 왕성으로 향했다. 공손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진목공은 이미 수일 전 진문공의 연락을 받고 왕성으로 달려와 극예의 난을 진압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극예와 여의생이 왕성에 당도했다는 기별을 받자 그는 진문공을 병풍 뒤에다 숨겨두고 빈청으로 나갔다. 극예가 공손히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진나라 궁중에 큰 불이 일어나 진우중이가 불에 타 죽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외신 극예와 여의생은 군우의 도움을 받아 진나라 공실을 안정시키고자 왔습니다. 진나라 공실에 참변이 일어났다니 참으로 안 된 일이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우리나라 옹공자가 지금 진의 교외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우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옹공자를 새 군위에 올리고자 합니다. 극예의 말에 진목공은 빙긋 웃으며 대답한다. 그렇다면 잘 되었소. 내가 이미 옹공자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소. 저희는 지금 당장 옹공자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차 새 임금은 이리로 나와 보시오. 하고 병풍 쪽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동시에 병풍이 한 옆으로 젖혀지며 누군가 걸어 나왔다. 순간 극예와 여의생의 눈이 등잔만하게 커졌다. 자신들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병풍을 젖히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진문공중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정신이 어찔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절망도 이런 절망은 없으리라. 그 사이 진문공은 여유 있는 몸놀림으로 걸어나와 진목공 옆에 앉은 후 극예와 여의생을 향해 꾸짖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발제가 알려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제가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제야 발제의 배신을 깨닫고 부릅뜬 눈으로 뒤편에 서 있는 발제를 노려보았다. 더러운 놈. 입술에 피를 발라 함께 죽자고 맹세해놓고 배신하다니. 극예는 품속에 숨겨놓고 다니던 단도를 꺼내 발제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발제가 더 빨랐다. 그는 검술의 달인답게 재빨리 몸을 움직이며 옆에 서 있던 진나라 병사의 칼을 빼앗음과 동시에 달려드는 극예를 향해 휘둘렀다. 극예의 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동강이 났다. 여의생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진목공의 음성이 빈청안을 울렸다. 저자의 목을 베어 강물에 던져라. 여의생의 목도 달아났다. 그동안 그들을 추종하여 왕성까지 따라온 종자들도 모두 목 없는 시체가 되고 말았다. 극예와 여의생이 죽음으로써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진문공은 감읍했다. 두 번이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는 진목공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번에 귀국할 때에는
회영을 데려갈까 합니다. 회영은 진회공의 부인이었다가 다시 진문공에게 시집간 바 있는 진목공의 딸이다. 흠이 있는 아내였으나 진나라로 데리고 가 정실로 삼음으로써 진목공에 대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진문공의 마음이었다. 진문공의 말을 듣고 진목공은 크게 기뻐했다. 진나라 종묘 욕이나 되지 않을지 모르겠소. 이렇게 겸양하면서도 그는 공손지를 불러 옹성에 머물고 있는 회영을 왕성으로 데려오게 했다. 회영과 나머지 네 공녀가 당도하자 진목공은 다시 진문공을 향해 말했다. 강성에는 아직 반역자의 잔당이 남아있을 것이오. 내가 군대를 빌려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 국내를 안정시키시오. 마침내 진문공은 두 번째로 귀국길에 올랐다. 회영과 함께였다. 진의 정예병 3천이 그들을 호위했다. 진목공은 특별히 그 3천 군사를 기강지복이라 명명했다. 기강이 잡힌 용사들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기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황하를 건넜다. 강 건너 언덕에는 조세를 비롯한 진나라 대부들이 법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대대적인 영접이었다. 진문공과 회영이 탄 수레 앞뒤로 문무백관이 길게 늘어섰고 취타 소리와 풍악 소리가 하늘 구름에까지 사무쳤다. 강성에 당도한 진문공은 회영과의 국혼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삼았다. 옛날 진원공이 딸 백희를 진나라로 시집 보낼 때 태사 과건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때의 점괘 중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대대로 혼인하며 3번 우리 임금을 정해주니 그 백희가 바로 모키이며 지금은 그녀의 딸 회영이 진으로 시집와 진문공의 부인이 되었다. 이 어찌 대대로 혼인하며 라는 예언이 들어맞는 순간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지난날 진목공은 진해공 이호를 진의 임금으로 세워주었고 두 번째로 진문공 중이를 귀국시켜 군위에 오르게 했다. 이어 그계의 반역으로 왕성으로 피난한 진문공을 다시 도와 거듭 귀국해 하였으니 이 어찌 진나라 임금을 3번 정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면 태사 과건의 점괘는 들어맞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비온 뒤에 땅은 굳어진다고 했던가. 진문공은 첫 시련을 잘 넘겼다. 나이 62세의 노년. 더 이상 성숙할 것도 없는 나이지만 그게 여의생의 모반을 해결한 뒤에 진문공은 전보다 한결 더 깊고 맑은 눈빛을 띠게 되었다. 그게와 여의생의 일당이 아직 도성 내에 남아 있습니다. 모조리 잡아 처벌해야 합니다. 위주를 비롯한 소장파 대부들이 진언했다. 그러나 진문공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엄한 처벌은 인심을 잃게 할 뿐이다. 그는 처벌 대신 널리 대사멸령을 폈다. 그 이면에는 호원, 조세 등의 노장파 대부들의 친화론도 많이 작용했다. 그러나 진은 진무공 이래 오랜 세월 동안 공실간, 혈족간, 가문간의 싸움으로 얼룩진 암투의 마당이었다. 의심과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진문공의 입에서 대사멸령이라는 말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여의생 일파는 좀처럼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눈에 띄면 죽는다. 후환을 없애기 위한 술책이다. 온갖 유언비어가 거리를 난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진문공이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고 있는데 지밀 내관이 들어와 아뢰었다. 이두수라는 사람이 주공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두수라는 말에 진문공은 머리를 감다 말고 고개를 쳐들며 화를 버럭 내었다. 그 놈은 내가 백적 불악에 있을 때 창고를 맡아보던 자다. 그 놈이 나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줘 위나라에서 걸식을 했다. 그 놈이 이제 무슨 면목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인가. 필요 없다. 죽지 않으려거든 당장 물러가라고 전하여라. 지밀내관은 공궁 밖으로 나가 이두수에게 진문공의 말을 전했다. 이두수는 잠시 자리에 서 있다가 내관에게 물었다. 주공께서는 지금 머리를 감고 계시는 중이 아닌지요? 내관은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이두수가 대답한다. 대저 머리를 감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오. 그러기에 마음도 자연 거꾸로 되게 마련이지요. 마음이 거꾸로 되면 말도 두서가 바뀌게 됩니다. 주공께서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우리 주공께선 능히 암살자 발제도 용납하시고 극악한 극예와 여의생의 무리에게도 대사멸령을 내리셨는데
어찌 굳이 이 이두수에게만 용서의 마음을 베풀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나는 지금 우리 진나라를 안정시킬 계책이 있어 찾아온 것이요. 그러나 주공께서 끝까지 이 이두수를 만나지 않으시겠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달아나는 수밖에요. 지밀내관은 이두수의 말을 그대로 진문공에게 전했다. 머리 감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던 진문공은 퍼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그의 말이 맞다. 내가 옹졸했구나. 당장 이두수를 데려오너라. 이두수가 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진문공은 이미 정갈하게 의관을 갖추고 있었다. 이두수는 크게 절을 올린 후 눈물을 쏟으며 진문공의 즉위를 축하하는 한편 지난날의 일을 사죄했다. 진문공이 부드럽게 위로한다. 내가 보내준 병기를 요긴하게 썼다. 너도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다. 이두수는 눈물을 씻은 후 정색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주공께서는 지금 도성 안에 극의 일당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중이다. 도무지 민심이 수습되질 않는구나. 그들은 자기네 죄가 무겁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대사멸령이 내린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게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진문공은 반색했다. 무엇인가? 불안한 인심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지난날 신은 주공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주공께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신이 저지른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외출하실 때 신으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신이 주공의 수레를 모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주공께서 결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선 악심을 품지 않는 군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극계의 잔당 또한 수레를 모는 신의 모습을 보고 모든 의심을 풀고 시정으로 나와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두수의 말에 진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내 말이 옳다. 진문공은 즉시 성례를 순시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진문공은 수레를 타고 강성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수레를 모는 어자는 물론 이두수. 극의 일파는 법가를 몰고 가는 이두수의 모습을 보고 서로 속삭였다. 저자는 지난날 주공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이두수가 아닌가. 맞네. 주공은 저런 놈도 다시 불러 쓰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숨어 살 필요가 없겠구만. 그날부터 진문공은 이두수에게 다시 궁중의 창고를 관리하게 했다. 그 이후로 거리에 나돌던 유언비어는 씻은 듯 사라졌고 진나라 인심은 나날이 안정되어 갔다. 진문공은 공자 시절 2번 장가들었다. 첫 번째 아내는 서나라 공녀인 서영이란 여자였는데 일찍 죽었다. 두 번째 아내는 핍길이란 여인으로 그녀에게서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의 이름은 환이며 딸은 백희라고 불렀다. 그런데 핍길 또한 포읍 땅에서 죽었다. 진원공이 발제를 시켜 포읍 땅에 진문공을 죽이려 했을 때 그는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어린 아들과 딸을 버리고 달아났었다. 환과 백희는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 어린 환과 백희를 거두어 추스린 사람이 바로 이두수였다. 이두수는 진문공의 재물을 훔쳐 포읍으로 숨어들었다가 우연히 거리를 떠돌던 환과 백희를 보고 포읍 땅 백성인 수신의 집에 맡기고 곡식과 음식을 모자람 없이 대주었다. 어느 날 이두수는 궁중에서 동료들과 국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실을 말했다. 진문공의 아들과 딸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궁중 내에 퍼졌다. 진문공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다. 진문공은 깜짝 놀라 이두수를 불러 물었다. 환과 백희에 대한 소문이 나돌던데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제야 이두수는 지난날의 일들을 자세히 고했다. 두 분 자녀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되었지요. 이두수의 말에 진문공은 크게 놀랐다. 나는 그 어린 것들이 난리통에 모두 죽은 줄 알았다. 너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이두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어미만큼 자식을 귀여워하는 사람이 없고 자식 또한 어미를 가장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공께선 19년 동안 두루 열국을 유랑하시면서 이르는 곳마다 여자를 들이셨습니다. 또 그 여자들에게서 많은 자식을 보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환 공자가 살아계시기는 합니다만 주공의 뜻이 어떤지를 몰라 감히 아뢰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잘못 안 것이다. 나라고 해서 어찌 부정이 없을 것인가. 그나마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자칫했으면 내가 몹쓸 압이란 말을 면하지 못할 뻔했구나. 너는 지금 당장 포읍으로 가서 그 남매를 데리고 오라. 그해 여름 이두수는 포읍 땅으로 갔다. 그는 수씨 집을 찾아 많은 황금을 주어 보답하고 공자 환과 공녀 백희를 궁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진문공은 회영에게 그 남매의 어머니가 되게 한 후 환을 세자에 봉하고 후계자로 삼았다. 딸 백희는 총신 조쇠에게로 시집 보내 그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 이때부터 진문공의 딸 백희는 조이라 불리었다. 진문공은 또 백적 수장과 장구여 족장에게도 많은 황금과 보물을 선물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아내 계외를 진나라로 불러들였다. 여러 해 만에 해후한 진문공과 계외는 감개가 무량했다. 많이 변했구려. 그때는 청초한 꽃잎 같은 모습이었는데 올해로 나이가 얼마나 됐소? 군우께서 백적 땅을 떠나신 지 8년이 지났으니 첩의 나이 이제 33살입니다. 25년만 기다리다가 안 오거든 딴 데로 시집가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오. 아직 25년이 지나지 않아 다행이구려. 그날 밤 계외는 진문공의 넓은 가슴에 안겨 뿌듯하면서도 행복한 밤을 보냈다. 며칠 후 진문공은 또 제나라로 사람을 보내 제강마저 강성으로 데리고 왔다. 연회와 향락에 젖어 제나라를 떠나기 싫어하는 진문공을 일부러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호원에게 내준 현부 제강. 그 제강을 어찌 진문공이 잊을 것인가. 한때는 그대를 원망한 적도 있었소. 진문공의 말에 제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한다. 첩인들 어찌 부부간의 즐거움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때 술을 권하고 주무시는 군우를 떠나보낸 것은 바로 오늘날이 있기를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고맙소. 진문공은 계외와 제강에 대한 얘기를 회영에게 들려주었다. 회영은 당차기도 했지만 도량 또한 넓었다. 오늘의 군우가 있기까지는 두 부인의 공이 큽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정실 부인의 자리를 계외나 제강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진문공은 여러 대부들과 의논한 끝에 내궁의 지위를 다시 정했다. 제1부인의 제강, 제2부인의 회영, 제3부인의 계외. 진문공이 계외를 데리고 오자 조쇠 역시 백적 불악에 두고 온 수괴와 아들 조순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진문공은 자신의 딸인 백희를 조쇠에게 시집 보냈다. 조쇠의 재능을 높이 산 진문공의 배려였으나 이로 인해 조쇠는 본부인인 수괴와 아들을 강성으로 데려올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주공의 사위. 장인이 된 진문공에 대한 예의에서라도 조쇠는 수괴를 잊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새 아내인 백희, 즉 조이가 수괴의 일을 먼저 거론하고 나선 것이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백적 땅에 살고 있는 수괴와 아들순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쇠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주공께서 당신을 내게 출가시켰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옛날 살던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 여자를 잊은 지 오래이니 당신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나 조쇠는 조이를 잘못 보았다. 조이는 어릴 적 본인은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다른 사람 밑에서 자라났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정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엄청 그리웠다. 그것을 생각하면 조쇠가 남겨두고 온 수괴와 그 아들 조순에 대한 동정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조쇠의 변명을 들은 조이는 얼굴빛을 바꾸며 다시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박덕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차갑고 정없는 사람이 가장 원망스럽습니다. 소첩이 비록 군우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수괴는 저보다 먼저 당신을 섬긴 사람이요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어찌 새 사람을 아낀다는 명목하에 옛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소첩은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조쇠는 조이가 자신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끝내 수괴를 데려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조이는 자신의 거듭된 청에도 조쇠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급기야는 궁으로 들어가 진문공에게 하소연을 했다. 제 남편이 통 옛 부인인 수괴를 불러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저만 어질지 못하다는 누명을 쓸 판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문공은 조희의 청을 받아들였다. 즉시 사자를 백적 땅으로 보내 수괴와 그 아들 조순을 강성으로 데려왔다. 두 모자가 당도하자 조희는 또 조쇠에게 청했다. 이제 수괴가 왔으니 내실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대부를 먼저 섬긴 사람은 수괴이니 당연히 수괴가 첫째가 되어야 하고 저는 그 다음에 만났으니 두 번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실 부인 자리를 수괴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조쇠는 난색을 표했다. 조희가 누구인가? 진나라 임금 진문공의 친딸이 아닌가? 아무리 두 번째 맞아들인 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정실 자리를 수괴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건 곤란하오. 그러나 조희의 고집은 만만치 않았다. 곤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수괴는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또 수괴가 낳은 수는 이미 장성했고 재능도 월등합니다. 조순을 적자로 삼기 위해서도 수괴에게 내실을 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겹방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일 대부께서 저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일을 놓고 두 부부는 매일 다툼을 벌였다. 이번에는 조쇠가 궁여지책으로 진문공을 찾아가 하소연하였다. 주공께서 조희를 잘 타일러 주십시오. 조쇠의 하소연을 들은 진문공은 오히려 흐뭇했다. 내 딸이 그처럼 사양을 한다니. 이는 옛날 태임의 어짐을 보는 듯 하는구려. 주공, 그것은. 조쇠는 당황했다. 그러나 진문공은 조쇠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들어보니 내 딸의 말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는 않소. 그러니 수괴를 정실로 세우고 내 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아도 크게 흠이 되지 않을 것이오. 이리하여 조쇠는 어쩔 수 없이 수괴를 정실 부인으로 삼고 조희를 둘째 부인으로 삼았다. 아울러 조순을 적자로 삼아 당주로서의 일을 배워나가게 했다. 이때 조순의 나이 17세. 조순은 조쇠를 닮아 기상이 씩씩하고 예의범절이 바르고 시서에 능통했으며 활을 잘 쏘았다. 조쇠는 그러한 조순을 매우 사랑했다. 그 후 조희도 아들 셋을 낳았다. 큰 아들의 이름은 동이라 했으며 둘째는 괄, 셋째는 영이라 지었다. 그러나 조쇠의 조순에 대한 사랑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이로써 조쇠를 비롯한 망명파 대부들의 집안도 안정을 찾아갔다. 공실이 안정의 분위기를 찾아가자 진문공은 비로소 여러 신하들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19년의 망명 생활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며 함께 고생했던 가신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내에 남아 나라를 지키면서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진문공이 시행한 논공행상의 기준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 공신 진문공과 함께 망명하여 열국을 유랑했던 신하들. 2등 공신 국내에 머물면서 진문공이 귀국할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들. 3등 공신 진문공이 귀국했을 때 즉시 항복하고 영접한 신하들. 진문공은 또 1, 2, 3등 중에서도 공로의 경중을 따져 다시 상을 상하로 나누어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때 포상을 받은 공신들의 면면을 대략 살펴보면 1등 공신, 상급 조세 호원, 차급 호모 서신 위주 호사고 선진 전일 외 다수. 2등 공신, 상급 난지 극진 난순 극곡, 차급 주지교 손백규 기만 외 다수. 3등 공신, 상급 극보양 한간, 차급 양유미 가복도 극걸 선멸 도격 외 다수. 논공행상의 내역을 살펴보면 진문공을 따라 함께 유랑했던 가신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진나라 권력의 핵심은 모두 진문공의 가신단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진문공은 특히 호돌에 원통하고 장렬한 죽음을 잊지 못하였다. 호돌은 진문공의 외조부일 뿐 아니라 그의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였다. 단구였지만 거목을 연상케 하는 깊은 지혜와 높은 품격. 호돌은 진문공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호돌 어른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는가. 타국을 유랑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진문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바친 태산 거두 같은 의인. 진문공은 호돌 어른을 생각하며 눈물을 뿌렸다. 그를 위해 진양 땅 마한산에다 사당을 세우니 후세 사람들은 그 마한산을 호돌산이라 고쳐 불렀다. 19년의 망명 생활 그리고 드라마틱한 멋진 귀환.
그 기나긴 유랑 생활과 귀국하여 군위에 오르기까지 어찌 위에 나열한 사람들만 공이 있었겠는가. 눈에 띄지 않게 음지에서 고생한 사람들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보이지 않는 공로자들을 진문공이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었다. 공을 세워도 농공행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많으리라. 진문공은 강성의 성문 높은 곳에 조서를 내걸었다. 공로가 있는 차로서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자진하여 신고하라. 이 차로 포상을 실시하리라. 성문 앞에 내걸린 조서를 보고 반색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진문공의 간호로서 역시 19년 동안 진문공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호숙이었다. 당연히 큰 상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호숙은 뜻밖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상도 내려지지 않자 크게 실망했다. 내가 1차 포상에서 빠진 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궁으로 달려가 진문공에게 호소했다. 신은 포읍을 떠날 때부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며 주공을 모셨습니다. 1만여리가 넘는 여러 나라를 유랑하느라 발가락이 찢어지고 뒤꿈치가 터져 피가 흐를 정도였습니다. 주공께서 주무실 때는 잠도 안 자고 곁에서 지켜드렸고 방랑할 때에는 수레를 몰며 잠시 동안도 주공 곁을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공께서 상을 내리시면서 10만을 빼놓으셨으니 혹 신이 주공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진문공이 빙그레 웃으며 호숙을 향해 입을 열었다. 호수가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위해 상세히 그 이유를 말해주마. 내가 이번에 상을 내리면서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너는 아는가? 나는 이번에 공을 논하면서 인과 의로서 나를 지도하여 깨닫게 해준 사람에겐 상급의 상을 내렸고, 묘책으로서 나를 도와 여러 죄로부터 욕되지 않게 해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상을 내렸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던져가면서 나를 보호해준 사람에겐 다음의 상을 내렸다. 요약하여 말하면 가장 으뜸되는 상은 덕에 대해서 준 것이고, 그 다음은 재능에 대해 준 것이고, 또 그 다음은 공로에 대해 준 것이다. 나를 위해 백방으로 애써준 수고로움은 필부의 힘일 뿐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것에 비할 수가 없다. 내 말을 알겠느냐? 나는 1등, 2등, 3등 공신에 대한 포상이 끝난 후 너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에 대해 상을 내려줄 것이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진문공의 이 포상론은 진문공이 어떠한 군주였는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일화 중 하나이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무상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호숙은 잠시나마 자신의 공을 조쇠나 호언에 비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과연 진문공은 며칠 후 호숙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에게 황금과 비단을 듬뿍 내려주었다. 포상은 공평해야 한다. 상이란 공을 세운 만큼의 상을 내려야 그 가치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상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일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문공은 포상을 시행함에 있어 혈연, 친분, 사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그 공만을 기준으로 농공행상을 실시하였다. 이런 면에서 진문공은 상의 의미와 속성을 매우 잘 아는 군주였음에 분명하다. 그런데 진문공에게도 실수가 있었다. 망명파 가신단 중 계자추를 포상 대상에서 빠뜨린 것이었다. 고의는 아니었다. 모두들 자신들의 공적을 작성하여 진문공에게 올릴 때 계자추는 자신의 공적 조서를 올리지 않았다. 그는 궁으로 들어가 구두상으로도 자신의 공을 말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진문공은 계자추의 존재를 깜빡 잊었다. 그는 끝내 계자추를 빠뜨리고 공신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계자추가 누구이던가? 호원, 조쇠 등과 더불어 진문공이 포읍을 탈출할 때부터 함께 따라다니며 숱한 고생을 감내한 망명파 가신 중에 한 사람이다. 계자추는 원래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하는 과묵하고 청렴결백한 사내였다. 유랑 시절 진문공이 배가 고파 걸을 힘도 없을 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바쳤을 정도로 충성심이 깊었다. 이런 그의 눈에 상을 받기 위해 다투듯 공적 조서를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간 가소롭게 비춰지지 않았다. 보답을 바란 충은 진정한 충이 아니다. 더욱이 계자추는 지난 2월 중이와 그 가신단이 황하를 건너 귀국하기 직전 호원이 큰 공을 세우기라도 한 것처럼 외쳐대던 말을 듣고서 호원 등에게 큰 실망을 느꼈었다. 하늘의 공적을 훔친 도적.
그는 호원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런 호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계자추는 은퇴를 결심했다. 귀국하여 진문공이 군위에 올랐을 때 그는 단 한 번 궁으로 들어가 조화만 올렸을 뿐 줄곧 병을 핑계하고 집안에 집거하였다. 그런 중에 농공 행상이 시행되고 포상자들이 발표되었다.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계자추는 담담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계자추의 공신 탈락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었다. 계자추가 사는 집 바로 이웃에 해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해장은 계자추가 아무 상도 못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분격했다. 그러던 중 성문에 내걸린 조서를 보고 계자추의 집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다. 2차로 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나리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궁으로 들어가 나리의 공을 알리십시오. 그러면 주공께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계자추가 웃으며 해장에게 말했다. 내 어찌 호원을 본받아 하늘의 공적을 훔칠 것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아가신 진원공은 모두 9분의 공자를 두셨다. 그러나 끊임없는 내분 끝에 지금은 오로지 주공만이 살아계실 뿐이다. 진해공과 진회공이 비록 임금에 올랐었으나 하늘의 버림을 받아 그대를 잊지 못했다. 오늘날 주공이 진으로 귀국하시어 군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늘의 공일 뿐 그 누구의 공도 아니다. 그런데 호원, 조쇠 등은 어떠한가? 마치 주공의 귀환이 자신들의 공인양 떠들어대며 상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는 하늘의 공을 가로채는 도적들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까닭이 없도다. 어조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 담겨진 뜻은 머리끝이 서지 않을 수 없는 비장감과 숙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렇습니까? 나리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십니다. 해장은 감복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계자추의 노모가 아들의 이 말을 들었다. 계자추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여인이었다. 아들의 출세를 위해 갖은 시련과 고난을 감내했다. 고진감래. 계씨 가문의 부흥만 남았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은 출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노모는 손에 물기를 닦지도 않고 부엌에서 나와 계자추를 향해 말했다. 아들아, 너는 상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19년 동안이나 주공을 모시고 방랑하지 않았느냐? 더욱이 지난날 너는 널쩍다리 살점까지 도려내어 주공께 바치지 않았느냐? 너의 고생은 상을 받을 만하다. 다시 생각해 보아라. 어머니의 말은 눈물겨웠다. 계자추는 슬픈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연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저들의 잘못을 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해놓고 제가 그대로 따른다면 죄가 더 클 뿐입니다. 아무래도 소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운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계자추의 성격을 잘 아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노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내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가치가 있질 않겠느냐? 주공께만이라도 그러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어머니, 말이라는 것은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속세를 떠나 은둔하려는 사람이 또 무엇을 꾸밀 것이 있겠습니까? 꾸미는 것은 현달을 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꾸미는 것은 현달을 추구하는 것. 계자추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계자추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성을 떠났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노모를 등에 업고 향한 곳은 고향인 면상. 지금의 산서성 계휴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면상의 당도한 계자추는 마을 뒤편으로 솟아있는 면산의 깊은 골짜기에다 정갈한 초려한 채를 짓고 약초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조용히 지냈다. 계자추와 그 노모가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이웃집 사내 해장이었다. 안타깝다. 해장은 비록 범부에 불과했지만 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계자추의 고결하고 깨끗한 행동에 깊이 감복했다. 그리고 그만큼 그의 떠나감을 가슴 아파했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해장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계자추의 억울함을 알리는 글을 지어 밤의 어둠을 이용해 공궁의 조문위에 높이 내걸었다. 다음 날 아침 진문공은 조례에 나갔다. 입궁하던 신하들이 조문 위에 걸린 목차를 떼어 진문공에게 바쳤다. 진문공은 찬찬히 목차의 글을 읽어보았다. 한 마리 용이 날아서 하늘을 휘돌았도다. 5마리 뱀이 따르며 그 용을 도왔도다. 마침내 용이 돌아와 자신의 땅을 얻었도다. 4마리 뱀도 함께 돌아와 이슬과 비를 함께 얻었도다. 다만 한 마리 뱀만이 그것을 수치로 여겨 황량한 벌판에 홀로 외로이 울부짖는구나. 볼품없는 글씨체였으나 내용만은 예사롭지 않은 목차리였다. 진문공은 목차를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용은 진문공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문제는 5마리 뱀이다. 호원, 조쇠, 선진, 위주, 호모라고 그는 그동안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5가신 중 4명은 공신 반열에 올라 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1명은 오르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누군가 한 사람이 빠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진문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상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를 차별한 기억이 없다. 상을 받지 못한 1마리 뱀. 과연 누구일까? 진문공은 여러 신하를 불러 당시 고생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게 하였다. 구범은 향락에 빠진 주공을 납치하여 제 나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1등 공신에 오를 만합니다. 조쇠는 자신도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면서도 한 그릇 남은 밥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역시 1등의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위주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구범과 조쇠 어르신이 1등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보다 2배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소이다. 누군가 그 사람이 모두의 시선이 위주에게로 쏠렸다. 구범과 조쇠 어르신이 아무리 충성심이 깊다고 하지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주공께 바칠 만큼 깊지는 않을 거요. 만일 나보고 상을 내리라 한다면 나는 자신의 살을 베어주공께 바친 사람을 1등으로 삼겠소. 순간 진문공은 오한에라도 걸린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앞불사. 생각났다. 바로 그 사람이다. 어째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까? 계자추. 계자추이다. 지난날 내가 위나라 땅을 지나갈 때 나는 몹시 배가 고팠었다. 그때 계자추가 자신의 널쩍다리 살을 베어 나에게 먹인 적이 있다. 위주의 말대로 그의 공이 결코 적지 않은데 내가 상을 내리면서 계자추만을 빠뜨렸으니 이 글은 계자추가 나를 원망하며 적은 글이다. 아, 나의 이 잘못을 어찌할까? 진문공은 마치 곡하는 것처럼 탄식했다.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지금이라도 불러서 상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원과 조쇠도 계자추의 존재를 떠올리고 동시에 말했다. 계자추를 당장 궁으로 들라 일러라. 아니 내가 친히 계자추의 집으로 나가보겠다. 진문공은 여러 신하들의 안내를 받아 계자추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계자추는 간 곳이 없었다. 떠나갔단 말이냐? 계자추의 행방을 아는 사람에겐 벼슬을 내리리라. 진문공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그때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해장이었다. 조문 위에 내걸린 목찰은 계자추가 지은 것이 아니고 소인이 지은 것입니다. 계자추는 상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어머니와 함께 속세를 떠났습니다. 소인은 그의 공로가 이대로 잊혀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같은 글을 지어 조문에 내건 것입니다.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그 목차를 내걸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내 계자추의 공로를 잊을 뻔했다. 너는 계자추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소인의 짐작으로는 고향인 면상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문공은 그날로 수레를 타고 면상으로 향했다. 면상에 이르러 보니 산봉우리는 첩첩하고 풀과 나무가 가득 찼다. 이 넓고 깊은 산중에서 계자추를 찾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다. 강변에서 바늘 찾기였다. 그래도 진문공은 사람을 풀어 계자추의 종적을 찾는 일에 전념했다. 계자추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큰 벼슬을 주고 100만 묘의 땅을 내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벼슬과 땅을 받기 위해 계자추를 찾는 일에 나섰다. 몇 날 며칠을 산속을 뒤졌다. 그러나 계자추와 그 노모의 모습은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었다. 진문공은 낙담했다.
하는 수 없구나. 이 면상 일대의 땅을 모두 계자추의 영지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면상 일대의 마을과 산의 경계를 정하고 그곳을 계자추의 봉토로 한다는 전지를 내렸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래도 미진한 것이 남았던지 진문공은 그곳을 떠나면서 다시 말했다. 이제부터 저 산을 계산이라고 하여라. 그럼으로써 나의 과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선한 일을 한글을 포상하고자 하노라. 이상의 이야기는 사기와 춘추자 시전에 나오는 사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계자추의 면상 은둔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서마다 약간씩 다르다. 동양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여시춘추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한식의 유래담이기도 하다. 계자추를 찾아 면상에 이른 진문공은 농부들을 불러 물었다. 얼마 전에 늙은 어머니와 함께 이 산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자 농부들이 대답했다.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노파를 업고 이 산 아래서 쉬며 물을 마시고 다시 노파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문공은 면산 아래에다 수레를 멈추게 한 뒤 명했다. 이 산을 샅샅이 수행해온 신하들이 흩어져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으나 수행원들은 계자추를 찾아내지 못했다. 급기야 진문공은 노기를 띠며 말했다. 계자추는 어찌하여 이토록 과인을 원망하는가? 내가 듣건대 계자추는 효성이 지극하다고 하니 만일 불을 놓아 숲을 태우면 그는 반드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올 것이다. 이윽고 군사들이 면산 사방에 불을 놓았다. 불은 맹렬히 타오르고 바람은 강하게 불었다. 불은 사흘 후에야 꺼졌다. 그러나 계자추는 끝내 숲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버드나무 밑에서 타 죽었다. 군사들은 그 유골만 찾아 산에서 내려왔다. 그 유골을 보고 진문공은 하염없이 울었다. 진문공은 면산 아래에다 계자추와 그 노모의 뼈를 묻게 했다. 그리고 계자추의 사당을 지어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리하여 면산 주위에 있는 밭은 계자추의 사당을 위한 사전이 되었다. 진문공은 또 면산을 계산이라 고쳐 부르게 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려는 참회의 마음에서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 지방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이름 또한 계휴로 고쳐 불렀다. 계자추의 영혼이 이곳에 쉬고 있다는 뜻이다. 그때 산에다 불을 지른 것이 바로 3월 초닷새 날이며 절기로는 청명이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은 계자추를 사모하는 뜻에서 또 그가 불에 타 죽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음력 3월이 되면 일체불을 피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찬 음식을 먹었다. 한식날에는 집집마다 문에다 버드를 꽂는다. 버드나무 아래서 타 죽은 계자추의 영혼을 초혼하기 위해서이다. 또 들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전을 태우기도 한다. 이 또한 계자추를 추모하는 뜻에서이다.